네. 상황판단 진도별 모의고사 아니 뭐 실전 모강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목이 진도별 모의고사라서 자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다른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료 해석 때는 대략적인 어떤 뭐 경향성, 방향성 이런 것들만 체크하거나 해서 판단이 되는 그런 계산 구조였다면 실제로 이제 자료 해석의 중반부 정도에 막 등장하는 문제들은 정확한 수치 계산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편이었죠. 자, 아무튼 그와 같은 것들을 이따가 이제 풀 때 좀 의식을 하면서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부는 뭐 그냥 일반적인 독해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 간단하게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는 것들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카니발 문화와 관련되어서 리우 카니발의 실제 이제 전통과 관련된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편이었는데 요건 뭐 다른 것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4번이 이제 날짜 계산, 요일 계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정답이기도 한데 일단 요 녀석은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만 다룰게요. 일단 00년의 부활절이 4월 20일 일요일로 요일 설정되어 있고 00년 리우 카니발의 마지막 날은 3월 4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기간 같은 거는 이제 첫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요거부터 리우 카니발의 기간은 사순절, 제2수요일 아래쪽 각주어 있고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 이전까지의 일요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이 되기 전 40일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기 전 공연 축일부터 제2수요일 전날까지 5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제2수요일 전날까지 5일간이니까 일단 이 제2수요일이 언젠가를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2수요일부터 부활전 이전까지의 일요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이 사순절로 설정되기 때문에 일요일을 제외한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셔야 되고요. 4월 20일로 일단 부활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산을 하셔야 되는데 일요일이 뭐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일요일들을 다 제외를 하고 40일 계산을 해서 이거는 이제 뭐 달력을 설정을 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19일까지를 마지막 날로 잡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이 그러면 40일이라고 쳤을 때 대충 한 5번 정도 요거는 이제 달력 구조로 대충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번의 일요일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역산을 하면 사순절의 시작일이 이제 설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3월 5일로 나오게 되죠. 이거 달력 그리고 하는 건 생략할게요. 네. 그래서 3월 5일이 시작일이니까 지금 4번에서 묻고 있는 것은 리우 카니발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러면 마지막 날이 그 전날인 3월 4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일 관련된 것도 이것도 이제 달력을 그리셔야지 웬만하면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해야 되는 작업은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 상판에서 많이 하는 작업이죠. 그러면 4월 20일이 여기라고 설정이 되면 지금 부활절이 4월 20일이라면 제 수요일부터 부활전 이전까지 일요일 제외한 40일간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부활절 빼고 그 전날까지를 40일의 기간으로 일요일은 제외하고 사순절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4월 19일이 토요일이 이게 마지막 날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역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었죠. 네. 자, 일단 뭐 이런 정도로만 체크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큰 문제 없이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이제 독해형 문제였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억 같은 경우 상품 교육 장벽이 제거되어 교육량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상품 교육 장벽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목표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020년을 목표로 이미 우리 시점에서는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네, 그 두 번째 문단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LPEC을 중심으로 2020년을 목표로니까 아직 이 글이 쓰여진 시점에서는 자유무역지대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디귿 같은 경우 유럽연합은 현재 각 회원국들 사이의 금융체제를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마지막 문단의 후반부에서 현재 유럽연합은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까지는 발전한 상태고, 이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가 위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통화동맹의 구성이다. 여기까지는 이미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체제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그 전 단계에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쉽게 뭐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자,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뭐 뒤에서 사실상 더 길게 다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3번만 해도 이거는 이제 좀 계산적 구조가 필요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벌써 골치가 살짝 아파지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끔씩 등장하는 이 별의 거리와 관련된 절대 밝기, 겉보기 밝기, 그리고 별의 거리, 이걸 이제 기본 틀로 하는 문제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제대로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1파섹이 대충 3.26광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함에 따라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인 겉보기 밝기는 그 별의 원래 밝기, 즉 절대 밝기와 우리 지구와의 거리의 영향을 모두 받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요 아래쪽에 있는 정보상의 요 A별, B별 요 녀석들 사이에 어떤 그런 거리 같은 것들을 따져줘야 됩니다. 자, 일단 내용적으로 본문 자체를 읽을 거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정보를 봤을 때 세 개의 별이 있는데 별의 밝기가 다 주기적으로 변하는 세페이드 변광성이고요. A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700광년. 그 다음에 절대 밝기는 B별의 절대 밝기와 동일하지만 겉보기 밝기는 B별이 A별보다 10배나 밝으니까 그러면 B별이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C별의 경우 별이 밝고 어두워지는 주기는 B별보다 길고 별의 겉보기 밝기는 A별보다는 어둡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와 관련된 것은 이거는 마지막 문장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이 밝고 어두워지는 주기가 길어질수록 해당 별의 밝기, 절대 밝기 역시 밝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절대 밝기가 동일하다고 했었고, C 같은 경우는 주기가 B별보다 길다고 했으니까 C별이 절대 밝기에서는 일단은 제일 밝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까지는 도출이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2번 B별은 C별보다 절대 밝기가 더 높다. 오케이. 2번 A별과 B별 절대 밝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세페이드 변광성에서는 이게 뭐랑 연동됩니까? 주기랑 연동되는 거였죠? 그래서 동일하고, 그 다음에 3번 근데 이제 이렇게 절대 밝기가 더 밝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 밝기가 C별이 A별보다 더 어둡다면 당연히 A가 더 가까이 있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번까지도 판단되고, 4번 지구에서 A별까지 거리 연주시차로 알 수 없는 것은 요것 때문이죠. 100파섹 정도까지만 연주시차로 알 수가 있는 거였는데 100파섹은 326광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5번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해도 판단 가능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5번을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 지구에서 B별까지 거리 연주시차로 알 수 있는 거리인가 아닌가, 기준점은 326광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 326광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자, 지구로부터 요 A별까지가 일단 700광년이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별은 요 정보에 따랐을 때 당연히 A보다는 지구에 더 많이 가까울 건데, 요 겉보기 밝기 차이가 10배 더 밝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한 것처럼 이 겉보기 밝기죠, 이거. 여기서 말하는 요 밝기는 겉보기 밝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비례한다. 그러면 거리 차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얘의 차이가 지금 10배 밝다고 했죠. 1대 10이죠. 1대 10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리가 실제로 1대 10의 비율이 아니라 1대 루트 10의 비율이어야지 제곱이 되죠. 그래야 10배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럼 이제 루트 10, 이거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곱했을 때 그 10의 값이 나오는 것이 3점 얼마 정도 나오겠죠. 그 정확하게 뭐 계산을
하라고 지금 해설지에서 뭐 한 건 아닌데요. 이게 대충 봤을 때 3.26 곱하기 3.26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10보다 크면 네 거리는 실제로는 이거보단 작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율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지. 반대로 해야 되지. 지금 이걸 뒤집어 놨네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거리는 1대 그러니까 밝기 차이가 이쪽이 10배라는 것은 거리로 친다면 반비례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루트 씌우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3.26 곱하기 3.26을 했을 때 이게 10보단 큽니다. 직관적으로 계산을 해 보셔도. 그러니까 3.26보다 작으면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이제 여기다가 한 3.2라고 치고 700광년에 비해서 3.2분의 얼마만큼 더 작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계산을 해주시면 한 200 몇십 광년 나오는데 일단 기준점은 100파섹이기 때문에 이 100파섹보다는 안쪽이다. 그러면 연주시차로 알 수 있는 거리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해설을 참조하시면 되긴 하는데 뭐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해설에서도 말한 것처럼 A별이 B별보다 더 멀리 있죠. 그래서 그 별이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B별에 비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만큼 밝기 차이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거리로 친다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거리의 제곱이 딱 10이 돼야 됩니다. 거리의 제곱이 10이 돼야 됩니다. 반대로 A쪽이. 그러면 1대 10인데 이게 제곱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1이야 어차피 1 그대로 가면 되고 녀석 같은 경우는 루트 10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10 거리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개념 그러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루트 10은 대충 3.1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3.26보다 더 작은 수치. 뭐 꼭 3.26 곱하기 3.26 하면 3.3인가? 어차피 이제 이 거리 차이가 700에 대해서 그러면 B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 작을 것인데 이게 지금 몇 분의 몇 정도의 비율이 관계가 되는가? 이것만 따져주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200 얼마, 300 안쪽이다, 300 근방이다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326광년보다는 작은 거면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학적 구도가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뭐 사실 쉽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기본 이론이나 심화 과정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조문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일 때는 사실상 이제 많이 익숙해진 상태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선지 보고 키워드 찾아서 접근해 들어가면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래서 선택식 다 보지 않고요. 2번 일단 정답인 거랑 4번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공공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구두 변론을 서면 심리로 대체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끊을기 방식으로 했으면 뭐 두 번째 조 정도까지 해서 바로 판단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조에서 이게 지금도 좀 화두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 대상을 좀 구분해놔서 이 항에서는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고난정의의 심판 요 세 가지는 구도변론으로 하고 위헌법률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지만 단서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청구인의 진술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원칙은 기본은 서면심리입니다. 그래서 탄핵의 심판 같은 경우는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니까 구도 변론을 서면심리로 대체하면 안 되죠. 금방 판단됩니다. 자, 나머지도 뭐 이렇게 키워드 딱딱딱 찾으면 금방 해결될 것이고요. 금액적인 거 뭐 국고환수? 자, 4번 같은 경우 공공부의 도로 지정 결정이 의뢰의 재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에게 납부하도록 한 500만원을 전부 국고로 기속시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국고 기소와 관련된 거는 여기 나왔죠. 자, 사망에서
다음 각 코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기속을 명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에 해당할 경우 그 심판 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뭐 전부나 일부를 국고기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야 한다 는 아니고요. 지금 그런 형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4번은 이제 발문에서 명백하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어떤 게 빠져 있습니까? 그 심판 청구가 권리의 남용인지 아닌지가 아직은 100% 선지상으로는 보장이 안 된 상태죠. 하지만 이게 발문 구조에 따라서 명백하게 규정이 어긋나는 거를 고르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허용될 가능성, 문제가 없을 가능성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4번은 정답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걸러 주셨어야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다루고 그 다음 5번도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뭐 상인 간의 어떤 그 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뭐 물건을 제때 안 줬다든가 뭐 속였다든가 뭐 이와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 처리를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다룬 규범이었고요. 이것도 바로 선택지 1부로 가겠습니다. 3번, 4번 요 두 개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 상인 갑이 상인 을에게 생선 2톤을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을이 확인한 결과 갑이 넘겨준 생선이 2톤이 아니고 1톤인 경우 을이 이 사실을 갑에게 알리지 않으면 을은 이로 인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3조에서 이제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2항은 뭐 짧으니까 1항에 따르면 목적물을 수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여기 있습니다. 수령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서 같은 거 없습니다. 단서 같은 거 없기 때문에 3번 즉시 안 알렸죠? 그러면 대금 감액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구 못하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정답인 4번 상인 갑이 상인 을에게 생선 1톤 매도를 하기로 했으나 상인 을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수령을 거부했다. 자, 그 경우 갑이 매도하는 생선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염려가 없다면 갑은 을에게 최고라는 것은 이제 각주에 있는 것처럼 독촉 통지 정도로 알아두면 되는 거였죠. 이건 실제 기출에서도 나왔었던 표현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갑은 을에게 최고를 한 후에 공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는 수령 거부와 관련된 것이었고, 자, 수령 거부라는 키워드는 첫 번째 조 1항에서 일단 나왔습니다. 수령을 거부하거나 한 경우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되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항의 경우에 이게 일종의 단서였죠. 2항이 매수인이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여기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의미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는 4번 같은 경우는 갑이 매도하는 생선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염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항으로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고요. 4번에서 다시 을에게 최고를 한 후에 공탁해야 한다. 최고를 한 후에 경매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순서를 좀 잘못 정리를 했죠? 어떤 의무 규정처럼 설정을 했는데 1항에 따랐을 때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했다. 자, 5번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조약의 유보와 관련된 거는 실제 기출에서도 한 2번 정도인가 나온가 있었는데, 자, 아무튼 유보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약의 일정 항에 대해서, 특정 조항에 대해서 법적 효과 배제 또는 변경할 것을 의도하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입니다. 이거는 서면이 필요하다 뭐 이런 같은 것들은 뭐 그냥 읽으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바로 상황과 선택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A, B, C국이 공공협약을 맺으려는 당사국으로 설정되어 있고, 공공협약에 대하여 A국은 이 협약의 24조가 자국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조항의 유보를 B국, C국에 일단 통고를 하였고요. 1번
A국의 공공협약 24조의 유보에 대하여 B국이 전화상으로 수락하였다면 위 수락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맨 마지막에 이 수락과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국가가 유보를 한 경우 상대 국가는 유보를 수락 또는 반대할 수가 있는데 유보를 수락한 경우 일단 유효하고요. 반대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유보를 수락할 경우 반드시 서문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수락했다면 이것도 해당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유효하다. 바로 1번이 정답으로 도출됐습니다. 자, 후반부에서 이제 뭐 기준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만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A국에서 공공협약 24조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라고 C국에 통고했다면 이는 조약의 유보가 아니라 해석선언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조건적으로 해석선언이라고 딱 단정을 지었는데 해석선언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개념이었어. 국가가 조약 혹은 특정한 조약 조항들이 귀속되는 의미나 범위를 상술하거나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하는 일방적 선언을 의미하고요. 해석선언과 유보의 차이점은 조약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한 의도로서 일방적 선언의 실행이 조약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한다면 이 선언은 명칭에 관계없이 그냥 유보가 돼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통고, 제한적 해석이다 라는 통고만으로 어떤 이런 효력 배제나 변경의 의도가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바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선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번 정도만 추가적으로 잘 판단하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 같은 경우는 뭐 패스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8번. 8번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 이것도 이제 날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 계산이 필요한 니은이랑 좀 약간 좀 함정에 좀 애매한 게 아니라 좀 쪼잔하게 판 것 같긴 한데 디귿 요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이것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 주의 기간 계산할 때 초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공휴일 및 토요일도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날짜 계산이 뭔가 나올 거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고요. 자, 바로 니은. B가 2014년 4월 15일 화요일에 정보 공개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공기관은 4월 29일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와 관련된 거는 이제 두 번째 조에서 마지막 조에서 첫 번째 전조에 따라 정보 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다시 기산해서 또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플러스 20일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각주에 따라서 초일 산입하지 않고 공휴일, 토요일도 뺀다면 지금 현재 니은에서 2014년 4월 15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 중간에 공휴일이라고 할 만한 건 없죠. 공휴일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명절 이런 거랑 안 겹치고 결국 토요일과 일요일만 빼주면 됩니다. 여기 공휴일에 일요일이 들어가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들에서도 많이 봤었던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날짜를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공휴일 빼고 15일부터 해가지고 15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19일, 20일 이런 식으로 더 안 내려가는구만. 여기 화요일이고 16 아니 수, 목, 금, 토, 일 했을 때 16, 17, 18, 19, 20 그 다음에 26, 27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날짜들은 일단 다 빠지고 초일 산입하지 않으니까 여기 빼고 첫 주차에 3일 2주차에 5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0일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면 4월 29일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날짜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죠. 지금은 선택지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연장해가지고 플러스 20일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고 디귿
이거는 요거죠, 요거. 정보공개 청구서라고 했는데, 정보공개를 말로써 청구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거, 여기는 정보공개 청구서가 아니고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됐습니다. 사실상 뭐 디귿 좀 쪼잔하게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괜히 이제 빨리 보다가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행과 관련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20일이 아니라 이제 10일로 결정해서는 해야 됐었다. 자, 그 다음 9번. 자, 일단 녀석 같은 경우 금액 계산을 해야 되는 게 2번 선지 정도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녀석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뭐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 관계상 이 녀석도 그냥 패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제 10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뭐 퀴즈 스타일, 계산형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9번은 일단 패스할게요. 2번에 계산까지 큰 문제 없으셨죠? 아니,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없었죠? 네, 이 정도야 뭐. 네. 자, 10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10번부터 딱 봐도 네, 퀴즈 구조의 문제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옳게 추론한 것이 아닌 것은 갑을병정무 5명이 어떤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원인을 서로 다르게 인식, 사회적 혼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예상,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분석하고 있답니다. 결국 1대1 매칭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1대1 매칭의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단 혼란의 원인, 기간, 극복 방법에 대한 5명 각각의 의견은 아래에서 언급되는 5가지 중에서 하나로 이제 매칭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칸이 좀 작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경제 안정을 통해 혼란을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 혼란이 6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혼란의 원인을 군사적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일단은 극복 방안, 그러니까 순서를 원인, 방안, 뭐 기간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각각의 인물별로 이게 쭉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극복 방안으로 이제 경제, 안정, 그 다음에 기간은 6개월, 그 다음에 여기 원인에 대한 것은 낮 군사적 원인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쪽에 표 형태로 쭉 정리를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이 첫 번째 사람은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패턴으로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혼란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교를 통해 이 혼란이 극복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아, 이거 어디다가 적어야 되나? 일단 여기다가 어떻게든 해봅시다. 갑, 을, 병, 정, 무, 원인, 대안, 기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혼란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외교를 통해 혼란이 극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예상하지 않는다. 외교는 아니다 라고 본다. X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 증강을 통해 이 혼란을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군사 혼란의 원인은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얘는 그냥 바로 딱딱 매칭시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병은 혼란이 12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12개월. 이거 보이십니까? 글자? 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해서 구분이 좀 되죠. 그 다음에 정은 혼란의 원인을 문화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통해 이 혼란을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혼란이 18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낮 18, 18은 일단 X. 그 다음에 혼란이 12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요거는 뭐 딱 병이었기 때문에 병에 대한 진술입니다. 혁명을 통해 혼란을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단 경제, 혁명, 군사라는 대안 나왔으니까 외교가 가야 될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무의 자리. 그러면 지금 방안으로서 이 경제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나왔으니까 정한테 낮 군사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이라는 게 반영이 되면 요 칸도 채워질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웬만한 어떤 구도가 대부분 다 정리가 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혼란이 24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
혼란을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군사력 증강 을이었기 때문에 을은 24개월. 자, 그 다음에 무는 30개월 동안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이 혼란이 극복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 요것도 이미 외교라는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도 이제 경제, 정치, 그 다음에 그 언급된 것들 중에서 A 그 갑과 관련돼서 이제 이 대안과 관련된 거를 추가적으로 채워넣으면 되는데 이 대안으로 언급된 것들 중에서 매칭이 안 된 게 외교 됐고 경제 안정 나왔고 그 다음에 군사력 나왔고 경제 안정 나왔고 혁명 나왔고 뭐가 됐냐? 역사교육. 예, 역사교육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마지막에 여기가 역사로 매칭이 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개월 수학 관련된 거는 이게 이제 18개월짜리가 없었나? 18개월 동안. 그래서 18개월이 여기로 들어가면 나머지 요 두 가지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거의 대부분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번 갑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혼란을 극복해야 된다고 분석한다. 이쯤에서 역사교육을 혼란이 24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병은 혼란의 원인을 군사적 문제에서 찾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다시 또 요 부분을 결국 채워넣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혼란의 원인으로 또 언급된 것이 혼란의 원인 경제 문제 연결됐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지금 이게 보통은 이제 PPT 띄워놓고 하는 작업인데 여기다가 바로 하니까 제가 평소에 그 상황 판단의 퀴즈 문제 풀 때랑은 좀 패턴이 달라져가지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혼란의 원인으로 이제 이건 세 번으로 할게요.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군사적 문제. 그러면 군사적 문제 남았고 문화적 문제 얘는 이미 매칭이 됐고 어디 갔냐? 뭐가 빠졌는데? 군사적 문제, 원인,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 네, 정치적 문제. 정치적 문제는 이미 체크됐고, 문화적 문제도 체크됐고, 그 다음에 경제적 문제도 체크됐고, 또 하나가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여? 잠깐만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디 있었냐?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아니, 이건 원인, 역사. 역사가 원인으로 역사가 언급됐었나? A. 잠깐만요. A부터 봅시다. A는 혼란의 원인, 그 기간 극복 방법에 대해서 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A는 혼란의 원인을 역사, 여기서 나왔죠. 진짜. 여기가 역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군사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매칭시키고 나면 이제 3번이 정답이라는 게 이제 도출이 될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시합형 구조죠. 조건과 상황에 따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부터 8까지 숫자가 앞면에 각각 적힌 8장의 카드를 A, B, C, D가 볼 수 없도록 뒷면을 향해 하도록 한 다음에 썼고, 자, 이제 2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이 숫자의 합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우승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시면 A, B, C, D 4명이 뽑아간 그 카드의 범위가 일단 어느 정도 설정이 되죠. 그러면 일단 봅시다. A는 앞면에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한 게 2, 4, 6, 8일 것이고, B는 반대로 홀수를 뽑았다는 소리죠. 1, 3, 5, 7. 그 다음에 C는 4 이하 1, 2, 3, 4. 그 다음에 D는 반대로 5, 6, 7, 8. 일단 이렇게 후보군 설정이 됩니다. 정보로는 요 정도밖에 상황에서는 요 정도밖에는 도출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선제 보면서 바로 판단하셔야 되죠.
자, 그랬을 때 기억 같은 경우 A가 2를 뽑았다면 D가 우승한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뭐 경우의 수가 나뉠 수가 있을 것인데 일단 A가 2를 뽑았고 거기다가 이건 파란색으로 가보자. 자, A가 일단 2를 뽑았다는 게 확정적으로 주어졌을 때 A가 이제 D를 이길 수가 있는가? 역전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A가 2를 뽑았으면 일단 C에서는 2는 배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일단 제일 큰 8을 뽑아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A가 최종적으로 최고적 점수 10점을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제 D와의 구도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가? 자, D 같은 경우는 큰 숫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거 뽑아도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미 11점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 11점을 다른 사람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가 5, 6을 뽑았다고 해도 지금 1, 아니 C, 얘는 뭐 비교 대상이 안 될 거고요. B가 5, 7을 뽑아야지 그나마 11점을 넘는 수가 되는데 얘가 이미 5를 뽑아가면 얘가 5 안 되죠? 그러면 최대 해봤자 역시 여기도 10점입니다. 만약에 D가 5, 6이 아니고 뭐 6, 7 뽑아가면 6, 8 뽑아가면 뭐 더 비교할 필요도 없죠. 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D는 무조건 우승한다. 그 다음에 니은 B가 3을 뽑았다면 B는 C보다 총점이 더 크다라고 확정을 하고 있는데 3을 뽑았다고 했을 때 B가 1을 또 추가적으로 뽑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C 1 빠지고 3 빠지면 2, 4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디귿 C가 2와 4를 뽑았다면 D는 준우승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가 2와 4를 뽑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체크가 되죠. C가 2와 4를 뽑았으면 그러면 1과 3은 나올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제거해 나가면 되죠. 네, 2와 4 겹치는 거 제거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5와 7 그러면 D는 이제 준우승을 한다. A가 우승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바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는 계산형인가 싶었는데 계산은 계산인데 얘도 사실상 이제 매칭 구조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박스 내용은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일단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으로 들어가서 자, 가불병정부에 사용된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는 모두 A사, B사, C사의 제품이고 각 업체별 부품 가격은 표와 같이 주어져 있고요. 일단은 요 표는 나중에 하고 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이었습니다. A사와 B사의 CPU는 각각 두 종류의 모델, C사의 CPU는 한 종류의 모델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진술도 다 이런 스타일의 진술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였죠. 동일한 업체의 부품이 두 개 이상 사용된 모델은 없어서 얘는 뭐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세 개의 핵심 부품이 전부 다 다른 걸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요거까지는 금방 이해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딱딱딱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표 그려가지고 CPU 두 번째가 하드인가? 네,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나온 순서대로 이제 메모리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가불병정무 이렇게 이제 표 형태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일단 판 깔아놓고 자, 구체적인 것부터 일단 집어넣읍시다. 정 모델에는 B사의 메모리가 사용되었다. 정 모델에는 B사의 메모리. 자, B와 C사의 메모리는 각각 두 종류의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데 메모리가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과 병 모델에는 A사의 CPU가 사용되었고 갑과 의 모델에는 C사의 하드디스크가 사용되었답니다. 그러면 갑은 이제 두 번이나 언급됐기 때문에 CPU는 A사 거, 하드디스크는 C사 거, 그러면 메모리는 자동적으로 B사 거를 써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가 B가 이미 둘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B사의 메모리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병은 A사의 CPU. 그러면 이제 여기도 not A. 메모리도 A사는 아니 CPU CPU A사 거 두 개만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배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 모델에는 C사의 하드디스크가 사용되기 때문에 C도 지금 두 개 다 놨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낫C, 낫C, 낫C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C 썼으면 나머지 부품들에서는 C 못 쓴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C 들어갔으므로 여긴 C도 안 되죠. 그러면 B가 되겠죠? 여기가 B면 당연히 여기는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스르륵 연결이 됩니다. 뭐 작업을 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설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 기계적인 계산의 구도이기 때문에 이 값이 제일 높은 금액이 된다. 이거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실질적으로 최소 공배수 묻는 문제죠? 다만 이제 용어상에 있어서 이 공정궤도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긴 했습니다. 자, 어느 외부 항성계에 항성 S, 그 다음에 그 주위를 공전하는 A, B, C 세 개의 행성이 있는데요.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0년과 30년 사이 항성 S에서 바라봤을 때 A, B, C 행성이 일직선으로 정리라는 횟수를 묻고 있습니다. 조건 A, B, C의 공정궤도는 완벽한 원형, 그 중심에 S가 있고요. A와 B의 공전궤도면이 C의 공정궤도면상에 있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공정궤도면을 보니까 다른 천체를 공전하는 천체의 공전궤도가 포함되는 평면? 이미지화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항성 S가 있고 C가 일단 도는 평면, 그 공정궤도가 이런 식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C가 도는 평면이에요. 그 공정궤도요. 그러면 수평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공정궤도가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좀 그림이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당연히 이제 간격이나 이런 거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겠지만 같은 평면상에 있다. 같은 평면상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이 잡히면 그 다음엔 쉽죠. 왜냐? 각 행성이 1년 동안 항성 S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가계의 경우 요거는 우리 지구 기준으로 1년일 거고요. 그러면 A는 180도니까 지구 기준으로 2년이면 한 바퀴를 돌고 B는 360도에 이제 3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A 주기 2년, B 3년, 행성 C는 90도니까 4년. 뭐 금방 나오죠? 그리고 2007년에 딱 일직선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얘들이 다시 일직선에 오는 거는 최소 공배수만큼 지났을 때 일직선에 서는 거겠죠. 개념 잡히셨어? 잡히셨죠? 그러면 2년, 3년, 4년, 2, 3, 4의 최소 공배수 12년이죠. 12이기 때문에 2007부터 12, 또 12. 그러면 이제 19년에 한 번 만나고 31년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정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14번 문제가 좀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많아가지고요. 얼핏 보면 그냥 단순한 그냥 시합형 게임 같지만 요거 조금 이제 복잡했을 겁니다. 갑의 병이 다음 조건에 따라 게임할 때 갑이 첩정기에서 A 카드를 제시했을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야 됩니다. 자, 조건은 ABC가 적힌 카드 2벌, 총 6장을 섞어서 3명이 2장씩 나눠 가지고 시작합니다. ABC가 적힌 카드 2벌인데 총 6장이니까 A 2장, B 2장, C 2장 이렇게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카드의 우열 관계는 이런 식으로 가위바위보 같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카드면 무승부가 되고, 자, 총 경기는 그냥 3경기입니다. 첫 경기는 갑과 을의 경기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승자는 대기자와 다음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만약 무승부가 나온다면 승점이 높은 사람이 다음 경기자가 되며 승점도 같으면 대기자가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좀 경우의 수가 나눌 수가 있고요. 처음 두 경기에서는 내지 않았던 카드를 제시해야 되고 경기당 한 장의 카드를 제시. 처음 두 경기에서는 내지 않았던 카드를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처음 경기에서 제시했던 카드를 다시 제시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 A 낸다고 갑이 A 낸다고 일단 확정을 지어줬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
2라운드에도 출전했으면 맨 마지막에 A, B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 바로 가지고 와서 판단하겠습니다. 2라운드에 만약에 뭐 1라운드에서 이겨서 계속 갔건 아니면 무승부를 했는데 뭐 승점이 더 높아가지고 갔건 아니면 대기자가 지명을 해가지고 갔건 어쨌거나 2라운드에도 계속 갑이 진출했다면 그때는 B카드 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뭐 무승부가 돼가지고 살아남았건 아니면 뭐 이겨가지고 살아남았건 3라운드까지 진출하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때는 다시 첫 번째 경기 거 A카드를 지시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다시 지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에 이긴 경우 뭐 승점 요런 거는 일단 이따가 계산을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경기가 끝난 후 승점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우승을 하고 세 사람은 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입니다. 각 참가자는 상대방의 카드는 알지 못하는데 당장 알지 못하지만 첫 번째 라운드에서 갑이 일단 A를 냈기 때문에 갑의 3라운드는 아까 본 것처럼 무조건 A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와 같은 구도가 이제 설정이 되고 자, 기억은 1수 있다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케이스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갑의 최종 승점이 1점일 수 있는 가능성 승점 체계에 따랐을 때 1점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무승부가 1점, 0점이 아니고 1점입니다. 진 경우 마이너스 1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승점 한 번에 진 거 두 번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지는 게 두 번이면 3라운드 3경기 다 뛰는 게 불가능하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구도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조합으로 1점이 나올 수 있는 거 무승부 두 번에 패배 한 번. 요거 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구도로 일단 1점이라고 했으니까 갑 기준 1, 2, 3라운드 다 진출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경기만 가지고는 1점이라는 숫자 조합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승무패 이 승점으로는. 그러니까 세 번 경기 출전했다고 쳤을 때 무승부? 무승부? 패배? 패배를 하면 그 다음 라운드 못 나가니까 패배는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이 구도가 이제 가능한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갑은 을과 붙었습니다. 1라운드. 을과 붙어가지고 A를 냈어요. 무승부가 되려면 을도 A를 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는 일단 갑, 을 두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병이 지금 현재 아무런 그냥 작업도 안 했지만 만약에 요 구도로 간다면 병은 A는 없고 B와 C 두 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B, C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병이 그냥 지명을 해가지고 갑 2라운드 나와 라고 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렇게 무승부가 됐을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의 세 번째처럼 무승부가 나온 경우 승점이 높은 사람이 다음 경기가 되는데 승점도 같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갖게 된다면 그러면 대기자가 경기 상대방을 선택을 합니다. 자, 무승부가 나온 경우 승점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 두 번째 이후에나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첫 번째 경기에서 뭐 승점이 누구가 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2라운드 갔어요. 2라운드에서 B 냅니다. 그러면 병도 이제 딱 B를 내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각 참가자는 상대방 카드를 알지 못하고 2라운드 때 갑이 B를 냈지 아니면 뭘 냈지 이런 것은 확정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또 무승부가 나오고 그리고 나면 이제 갑이 일단 1점을 안고 왔기 때문에 3라운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을을 만났을 때 을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지금 갑이 A, B 그 다음에 병이 B시니까 을은 A, C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C를 내고 여긴 다시 A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패배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갑이 두 경기만 참가하고 우승하는 경우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구조가 됩니다. 갑이 두 경기만 참가하고 우승하는 경우는 없다. 두 경기만 참가하려면 일단 갑은 무조건 1경기 나가니까 두 번째 경기는 못 나가야 되죠. 두 번째 경기에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승점을 많이 받으려면.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 일단 갑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1라운드에서
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점수가 깎이니까. 그래서 무승부를 했는데 아까 기억에서 본 것처럼 이 대기하고 있었던 병이 지명을 의뢰했다. 가능하죠?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갑이 무승부를 해서 일단은 플러스 1점. 2라운드는 쉽니다. 2라운드는 쉬고 그 다음에 3라운드 가서 여기서 승리하는 이런 케이스 나올 수 있는가? 이거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의도 현재로서는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2라운드 가가지고 을이 져요. 을이 패배. 병 승리. 그리고 3라운드 가서 병이 패배. 갑이 승리.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가? 이거 아까랑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무승부가 나오려면 1라운드에서 을 역시 A 내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병이 BC 가지고 있었던 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2라운드에서 병이 승리를 하려면 아까랑 똑같이 을은 CA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B 여기는 그러면 아니 여기 2라운드에서 을이 C를 낼 것이고 그러면 병이 여기서 B를 내면 을한테 이기겠죠? 3라운드 갑니다. 그러면 B를 냈기 때문에 이제 C 남았습니다. C를 내고 갑은 B를 가지고 있었어서 B를 내면 되는가? 안 되죠. 여기는 A를 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이게 게임이 구성이 안 되는데 무승부를 갔다고 치고 그러니까 지금 갑은 3라운드에서 또 A를 내가지고 이기려면 마지막에 3라운드에서 여기서 병이 B를 내게끔 그렇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여기서 을이 C를 내고 병도 C를 냈다고 하면 무승부가 되고 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병은 C를 제외한 이제 B를 내야 되는데 이때 갑이 A를 내면 네,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사실상 핵심의 문제였습니다. 좀 번거롭죠? 번거로운 측면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우승하는 경우 나올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티귿. 갑의 승점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은 10점이다. 자, 일단은 지금 이 구조에서 갑이 승점의 최대값, 최소값을 뺀 게 10점이 되려면 만약에 3승을 해서 최대값이 9점이 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 돼야 되는 거죠. 이 10점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그러면 그런 구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이거를 일단 1차적으로 10점을 9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건 3승이고 최소값은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 요 기억을 참조한다면 무승부 한 번에 지는 게 2번이어야 됩니다. 못 만들죠? 두 번 지는 건 있을 수가 있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면 그 다음 라운드는 못 나오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점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요 구도 안 되는 거죠. 9와 마이너스 1로 10점을 만드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긴 거는 그러니까 최대값은 7 그리고 뺄 거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일단 이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자, 마이너스 3점이 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는 게 3번 있어야 됩니다. 지는 게 3번이면 불가능하죠. 한 번만 져도 그 다음 라운드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3패 구조를 못 만들어냅니다. 3패 구조를 못 만들어내고 7점은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7점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승 1무 하면 됩니다. 이건 괜찮은데 이 빼는 쪽 값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있나요? 없겠죠? 없죠? 네, 따라서 못 만든다. 못 만든다. 이거는 뭐 굳이 뭐 A, B, C 이런 배치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처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이거 느낌이 쎄한데. 자, 이것도 어느 정도 매칭이 필요했습니다. 공공부에서 주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5팀이 입상을 하였고요. 일단 금액적으로 1위 팀, 2위 팀은 상금 180만 원을 균분했으니까 90만 원씩 가져갔고 2위, 4위는 각각 60, 30, 15씩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에게 상금을 인원수대로 균분하여 나눠줍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의 병정문은
입상한 팀의 멤버고 모두 소속팀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각 팀의 인원수는 6, 5, 3, 3,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표 만들어가지고 바로바로 탁탁탁 매칭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A, B, C, D, E 해놓고 이거를 뭐부터 했지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멤버 가벌병정무, 그 다음에 이제 순위 맨발한다. 그 다음에 인원수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해서 기본적인 처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에 끊어지네요. 자, 나온 대로 바로바로 반영을 합시다. 자, 각 팀의 인원수는 일단 6고, 3, 3, 2고 1위를 한 팀은 갑이 소속된 팀과 D팀입니다. 일단 순위 여기가 1. 갑의 소속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살짝 보류를 하고 C팀은 2위로 입상을 하였고 소속 멤버의 수는 3명이랍니다. 그 다음에 을이 소속된 팀은 정이 소속된 B팀보다 정 소속이 B팀이니까 B는 멤버는 일단 정. 자, 그리고 정이 소속된 B팀보다 순위가 높고 그러면 얘는 일단 순위상으로는 1등은 아니란 소리죠. 3등 아니면 4등이겠죠? 3등 아니면 4등. 그 다음에 을이 소속된 팀은 인원수도 B팀보다 더 많았답니다. 자, 그러면 을이 소속된 팀이 아직 언제인지 모르겠고 정이 소속된 B팀은 순위가 일단 1등 아니라는 거 확인됐고 그러면 1등은 A 아니면 E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좁혀졌죠. 일단은 인원수는 일단 좀 보류를 합시다. 인원수가 근데 이제 더 많았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일단 2명은 아니겠죠. 2명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3명이면 2명이면 여기가 2명이면 이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2명은 아닐 겁니다. not 2. 자, 그 다음 병은 D팀 소속이 아니며 여기는 병이 아니고 병이 소속된 팀은 이 팀보다 순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이 1등이 될 수가 없죠. 아까 1등 후보가 지금 현재 요거 때문에 A 아니면 E였는데 이 팀보다 순위가 더 높은 팀이 있으면 1등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1등은 A, 그 다음에 D. 그러면 여기 1위를 한 팀은 갑이 소속된 팀과 D팀이라고 했는데 이제 갑은 여긴 다른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소속된 팀은 일단 A팀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병팀은 D팀 소속이 아니며 병이 소속된 팀은 이 팀보다 순위가 높다. 그러면 이 팀 아니고 D팀도 아니고 이제 갑이 A라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병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으면 그 비교 대상인 팀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가고 D팀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리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단 병 아닌 거는 뭐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소속된 팀은 지금 보니까 잠깐만 병이 소속된 팀은 지금 현재 이제 C로 나왔고요. 이 C팀은 순위가 2등이기 때문에 이 팀보다 순위가 높은 거는 뭐 지금 뭐 어쨌거나 확정은 됐습니다. 왜냐? 1등 2개 나왔고 나머지 이제 3, 4등 남은 거니까. 그 다음 이제 D팀 인원수는 가장 많지는 않고 이 팀의 인원수는 가장 적다. 이 팀이 일단은 2명이고요. D팀의 인원수가 가장 많지는 않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6명이었죠? 예, 6명은 아니라는 것까지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인물 같은 거 더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C팀 2위 입상, 소속 멤버 수 3명, 을이 소속된 팀, 정이 소속된 B팀보다 순위가 높다. 그러면 정이 소속된 B팀보다 이제 순위가 높아야 되면 지금 현재 순위 구조에서 남아있는 거는 3등 아니면 4등인데 지금 을이 소속된 팀이 그러면 3등이고 정이 소속된 팀이 B팀 여기가 지금 4등 되는 거밖에는 남은 게 없죠. 1등 나왔고 2등도 나왔으니까 근데 을이 지금 이 팀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니까 을은 여기가 되면서 을이 3등 그 다음에 정이 소속된 팀이 4등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무. 자, 일단 인물 배치는 이런 식으로 다. 잠깐만. 반대로 됐구나. 을이 소속된 팀은 정이 소속된 팀은 B팀보다 순위가 높고. 이게 1등일 수도 있지. 1등일 수도 있지. 아직.
돌리는 게 전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군요. 자, 다시. 의리소속된 팀이 아직 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섣불리 단정했습니다. 정의속된 B팀보다 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더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더 많으려면 지금 3명 나왔고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2명, 3명 만약에 이 의리소속된 팀이 3명이면 만약에 어딘가 이 둘 중에 3명이면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죠? 따라서 의리소속된 팀은 일단 B팀보다는 잠깐만요. 자꾸 꺼요. 네. 의리소속된 팀은 일단 B팀보다 인원수도 더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당연히 못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리 들어갈 자리는 여기밖에 없고 자동적으로 무가 여기가 될 것이고 1도 아니고 6도 아니고 아니 1이 아닌 거는 이게 순위죠. 순위. 6명이 아니면서 다른 것보다 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은 5명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다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사람 수와 관련된 정리는 요거는 추가적으로 인원과 관련된 거. D팀의 인원수 가장 많지는 않다고 했으니까 요건 잘 반영이 됐죠? 일단 그러면 남아있는 정보에서 저도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C팀 3명까지 했고 6명인 팀이 B팀 1팀, B팀 그러니까 5명이니까 그치?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명이 돼야죠. B팀보다는 인원수가 더 많다고 했으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역시 퀴즈는 표를 좀 깔끔하게 그려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좀 숙달이 잘 안 되는군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에다가 이제 순위별로, 여기 뭐 4등이 당연히 B팀이 되겠죠. 순위별로 가져가는 상금을 인원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병은 지금 C팀 1위 팀과 2위 팀이 가져가는 게 여기고 그 다음에 지금 C 같은 경우는 3등 했습니다. 3등은 60만원이죠. 그래서 여기는 60만원을 3으로 나눠주면 되고 1등한 팀이 90만원씩 가져가는데 여기는 6명으로 나누고 여기는 5명으로 나누니까 일단 20만원보다는 적다는 것만 확인하면 될 겁니다. 나머지 팀 같은 경우는 더 적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병이 소속된 C팀에서 병이 제일 많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6번 이 전반부의 문제들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이거는 기출에서 본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핵심적인 거 이거는 25개의 동전이 각각의 칸에 다 배열이 돼야 됩니다. 한 개씩 임의로 배열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딱 고정이 되는 게 바로 눈에 보여야 되죠? 여기죠. 여기 250 250은 50 곱하기 5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1열은 다 50으로 바로 채워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50으로 다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큰 녀석 1행 라인 1650은 일단 50을 빼면 나머지 4칸에서 1600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동전이 500원짜리 단위가 제일 크기 때문에 4개에서 3개는 일단 500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을 더해주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걸 보시면서 애당초 500이 안 되는 녀석이 5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요 행만 본다면 나머지는 500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부분은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치된 금액들에서 이제 남은 것들 기준으로 다시 처리를 해 나갑시다. 이것도 다 이제 처리가 됐고 여기는 750 남고 여기는 250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300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50 남고 여기도 이제 50 일단 빼서 400 남고 400인데 4칸 남았어? 이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보이죠? 100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여기도 이제 다 채워졌고 그 다음에 300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750 남았습니다. 자, 750 같은 경우도 지금 100원짜리, 500원짜리 제외하고는 못 만들겠죠. 4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500원이 일단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될 겁니다. 플러스 259조인데 그렇게 친다면 이 500원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아래쪽의 기준상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500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750에서 600원 빠집니다. 150원 남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좁혀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윤석은 남은 게 250인데 이 250이 여기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쪽 라인 250 남았습니다. 이 4칸에서 250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는 300원 남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겹치는 부분에서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하면 이제 여기가 600원 빠졌으니까 300원 남았습니다. 이 3칸에서 300원이 나오려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씩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채워나가면 되죠. 조금씩 좁혀나가면 됩니다. 자,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 사실은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확실하게 더 좁혀졌기 때문에 금방 될 거라고 봅니다. 시간 관계가 있어가지고 마무리는 여러분들 맡기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규정은 K은행의 두 개의 정기예금에 관련된 어떤 해약 부담금의 원리입니다. 연이율이 같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고요. A, B는. 얘는 만기 시에는 원금 이자를 지급하고 연이율이 같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렸으면 금액 차이가 없을 건데 중도 해약을 했으면 원리금에서 해약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A와 B는 상수로서 이건 미지수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을 거기다가 곱해주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잔여일 수를 분자로 365일 1년치를 분모로 해가지고 잔여일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줄어드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B는 잔여일 수와 상관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냥 딱 요 B, 스몰 B 값에 의해서만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구도에서 갑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고 현재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100만 원을 K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만기는 이거 상관할 필요 없죠. 어차피 연이율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가죠. 똑같이 가죠. 그 연이율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원금 곱하기 연이율 이런 식으로 가겠죠. 당연히 지급받는 금액은 같을 것이고. 자, 이제 뭔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중도 해지할 때일 겁니다. 자, 니은 만약 A와 B, 스몰 A와 스몰 B의 값이 같고 갑이 가입 후 1년 이내에 정기예금을 해지한다면 상품 B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가 같답니다. 그러면 상품 A 같은 경우 그만큼 잔여일 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즉 기간이 더 지났으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B 상품보다는 더 적은 해약 부담금을 내면 되죠. 기억에서 확인한 것처럼 어차피 만기 때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은 해약 부담금이죠. 해약 부담금은 얼마나 덜 내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A 상품 같은 경우는 잔여일 수가 적을수록 그만큼 덜 내니까 당연히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365분의 X 구도가 되기 때문에 A가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틱은 만약에 스몰 A와 스몰 B의 값이 서로 다르고 두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반환되는 돈이 같다면 A보다는 B가 더 클 것이다. 이것도 이제 그 역수구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스몰 A, 스몰 B 다릅니다. 그런데 두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만기까지 가지 못하고 해지하는 시점에서 반환되는 돈이 같대요. 이 A 상품 같은 경우는 이미 니은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얘가 같다면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금액, 뭐 반환 받는 돈이니까 반환 받는 돈은 그래도 더 커집니다.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이쪽이 더 커집니다. 근데 지금은 같아야 되죠. 그리고 요 숫자는 다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B가 더 커야지 상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자료해석적 구도로 접근하시면 금방 판단될 겁니다. 잠깐만. 반환되는 돈 같다면 A보다는 B가 더 클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구도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뭡니까? 두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반환 받는 돈이 같을 때 A보다는 B가 더 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가지 딱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가입하자마자 바로 해지했을 때. 가입하자마자 바로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 상품 A 같은 경우나 상품 B 같은 경우나 이게 자녀의 수가 0, 자녀의 수가 아니 맨 마지막 날 아니 그러니까 자녀의 수가 365에 아직 전부 다 남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이 1 곱하기 1 그러니까 원금 곱하기 1 상품 A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요. A와 B가 같은 그런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나중에 보니까 좀 애매했던 게 A와 B의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해설에서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이 가능성도 있다고 했었죠. 잠깐만 이거 반대로 가야 되는구나. 제가 또 착각했어요. 첫날 따라 왜 이러냐? 자녀의 수 결국 빼는 건데. 식을 안 만들고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만 좀 애매했었군요. 그 해설에서는 요거를 그러니까 이율까지 남은 자녀의 수에 따른 이율까지 해가지고 이제 받는 돈, 그 다음에 다시 부담금 뺄 거. 그랬을 때 이 받는 돈 부분은 어차피 같죠? 요 이율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상쇄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요것과 관련된 것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요 녀석의 편차가 사실상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정리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해약 부담금이 상품 A 같은 경우에는 요 공식 그대로 해가지고 간다면 365일 마이너스 이제 며칠 지났는가 X일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B 곱하기 원금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출되는 이 편차값이 사실상 0이 돼야 되는데 그 편차의 공식이 A의 원금 플러스 이율 곱하기 365 마이너스 자녀의 수 마이너스 B 곱하기 원금 요거를 계산하면 자녀의 수가 365 곱하기 A분의 B가 돼야 되고 요 구도상에서 365 곱하기 A분의 B가 자녀의 수가 되려면 자녀의 수가 0과 365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 해설이니까 쭉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공식에 따라서 A가 적어도 B보다는 크다라는 그런 구도, 같거나 크다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식을 안 만들고도 좀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저도 막판에 헷갈려 버리네요. A와 B의 값이 서로 다르고 일단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못 지웠네요. 지금 제가 왜 헷갈리는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디귿에서 전제 자체를 A와 B의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분명히 설정을 했는데 요게 같은 상황이 일단 나와버리는 건 이건 일단 안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A와 B의 기본적인 구도가 A가 더 큰 쪽으로 나오는 형태가 이게 나오는 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치. 이건 이따가 2교시에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머리를 좀 약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18번 문제도 남았고 19번, 20번도 아직 전반부에서 남았는데 오늘도 뭐 예상은 30번 정도 때까지 뒤쪽에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뭐 이제 앞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20번 때에서도 전반부에 있는 문제들은 뭐 무난하고 복귀형 문제들은 좀 간단했을 거니까 요런 것들은 패스를 하고 가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다시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